2010년 7월 7일 저녁 8시 중국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이 예고 없이 긴급 전면 폐쇄됩니다. 공항 상공에 약 1시간가량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출현한 건데요. 이 상황은 당시 실제 샤오산 공항과 교신 중이던 2대의 민간 여객기가 동시에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무려 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 중이었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 물체를 육안으로 목격했죠. 게다가 지상에 있던 다른 시민들에 의해 수없이 많은 증거 사진과 영상 기록까지 촬영됐습니다. 분명 그날 밤 샤오산 상공엔 뭔가 떠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제탑의 레이더엔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았죠. 결국 공항은 약 1시간 가까이 비상사태에 돌입. UFO로 인해 공항이 전면 봉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10년 7월 7일 저녁 8시 당시 샤오산 국제공항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십 대의 여객기가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었고 관제탑 역시 별다를 것 없는 일과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관제센터에 이상한 교신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데 관제탑, 여기는 에어차이나 1716 활주로 상공에 뭔가 이상한 게 떠있다. 여객기처럼은 안 보이는데 확인 좀 부탁한다. 물체는 일체의 미동도 없이 계속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위치가 좋지 않으니 빠른 확인 바란다. 교신을 보내온 건 당시 샤오산 공항에 착륙을 앞두고 있던 에어차이나 1716편의 조종사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또 다른 항로의 조종사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는데요. 우리 쪽에서도 물체가 확인된다. 여객기라 하기엔 형태가 너무 크고 밝은 빛을 발산하고 있다. 레이더에는 확인 안 되는가? 두 항공기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 중이었고 관제탑은 급히 해당 공력의 레이더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죠. 그 어떤 물체도 감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항 상공은 레이더상으로 아주 깨끗하다. 그리고 같은 시각 경찰서에는 공항 외곽 도로에서 차를 몰던 민간 운전자들로부터 신고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상공에 알 수 없는 빗줄기와 함께 의문의 비행체가 떠다니고 있다. 불과 몇 분 사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 정체불명의 물체를 포착한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측은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각 대응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결국 당시 활주로로 착륙 예정이었던 총 21편의 여객기가 즉시 회항 조치됐고요. 이에 애꿎은 수백 명의 여행객들은 목적지에서 무려 1000km 이상 떨어진 난징공항으로 회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45분 중국 정부는 공항 전역에 항공 통제 명령을 발령, 샤오산 공항을 전면 폐쇄 조치하게 됩니다. UFO 때문에 공항이 폐쇄됐다. 이 믿기 힘든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중국 민간항공총국 CAAC가 직접 조사에 착수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대규모 혼란을 야기한 UFO에 대해 중국 당국이 내놓은 초기 입장이 지나치게 단순했다는 겁니다. 공식 발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비행체는 외계와 관련된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이는 아마 착륙 중이었던 여객기에 반사된 태양광일 것이다. 애초에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교신도 되지 않던 그 물체를 여객기였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에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2010년 10월 5일 이번엔 중국 북부 바오토우 공항에서 또 한 번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문제의 물체는 공항 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점 상공에서 처음 포착되는데요. 이 역시 샤오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공항 인근에 머무르고 있었고 공항 관제탑은 즉시 교신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비행체의 위치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민간 여객기가 접근 중인 항로였고 충돌 위험이 상당히 우려돼 당국은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바오토우 공항도 모든 운항을 중단, 상공의 공역을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하죠. 소문에 따르면 같은 날 인근의 오르도스 공항 역시 순차적으로 함께 폐쇄됐다고 해요. 사건의 정황만 보면 3달 전 샤오산 UFO 사태를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듯한 전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격자들의 증언이 조금 달랐는데요. 정확히 뭐라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날 밤 비행체는 뭔가를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빛나는 별처럼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들더니 서쪽으로 아주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불빛이 굉장히 강렬했고 일반적인 비행기 같지는 않았어요. 되게 선명하게 봐서 지금도 그 장면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날 상공에 있던 미확인 비행체가 지금 보는 이 빛나는 UFO 한 대가 아닌 바로 옆에서 쫓아가고 있던 작은 비행체까지 총 2대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샤오산 UFO와 바오토우 UFO,
이렇게 중국 내에 2차례씩이나 연속으로 이상현상이 포착되니 당시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오인이라 치부하기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사건 직후 중국 CAAC는 차이나 데일리를 통해 이런 발표를 합니다. 현재 미확인 비행체의 정체는 이미 확인됐다. 허나 군사적인 문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중국 그 특유의 단호하면서도 되게 모호한 입장이었죠. 결국 이 발표는 사람들의 의혹을 잠재우긴커녕 오히려 또 다른 음모론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선 점차 한 가지 유력한 가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이미지는 카메라의 노출 시간을 최대한 늘려 촬영한 달리는 자동차의 사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전문가들은 바오터우 공항 UFO 사진 역시 이런 장노출 기법으로 촬영된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항공기의 조명 체계는 대략 이런 모습인데요. 보다시피 바오터우 UFO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해당 UFO 사진은 중국 내에서 자체 개발한 쌍발 엔진 전투기 JH-7을 장노출로 촬영한 것이다. 즉, 의도적으로 UFO처럼 보이게 조작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누가 이런 조작을 한 걸까요? 우리는 바오터우 공항 사건 이전에 샤오산 공항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두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둘 다 공항에서 발생했고 UFO 때문에 여객기의 운항이 전면 중단됐죠. 사건의 정황만 놓고 보면 둘은 거의 같은 전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두 이미지의 물체를 자세히 보게 되면 분명 많이 다르죠. 샤오산 UFO는 뭔가 단단하고 뚜렷한 형체가 있는 반면 바오터우 UFO는 어딘가 흐릿하고 빛이 느려져 퍼져 보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바오터우 UFO를 실제 비행체가 아닌 지나가는 전투기를 장노출로 촬영한 착시현상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바오터우 UFO 사건은 앞전에 샤오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제작한 중국의 연막작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샤오산에서 진짜 UFO를 목격한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공항에 군용기를 띄우고 마치 UFO처럼 보이게 만들어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킨 뒤 이로 인해 공항이 폐쇄됐다는 샤오산 사건과 동일한 프레임의 자작극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누가 봐도 이 말도 안 되는 사진을 갖다가 공항 폐쇄까지 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샤오산 UFO가 진짜 전투기였다면 왜 그날 제자리에 멈춰 있었으며 관제탑과 교신도 불가능했겠습니까? 한쪽은 그저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또 다른 한쪽은 아니다, 연막 작전이다. 샤오산 것은 진짜 UFO가 맞다. 이렇게 음모론자와 회의론자 사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불과 석 달 만에 발생한 두 번의 공항 폐쇄 소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광활한 우주에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1964년 소련의 한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이런 외계 문명의 모습을 추정하기 위해 한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선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진보된 문명이다. 이렇게 탄생한 카르다쇼프 척도는 행성이 내뿜는 총 에너지의 양에 따라 최초엔 3단계로 구분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7단계까지 확장된 상태입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외계 문명의 등급을 매기는 카르다쇼프 척도입니다. 시작은 제1문명이 아닌 제0문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제0문명에 해당하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래도 이 등급에선 꽤나 높은 문명에 속하는 0.75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원래 카르다쇼프 척도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제1문명이지만 이후 과학자들이 우리의 문명을 설명하기 위해 굳이 0단계를 추가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0단계면 먼 옛날 원신들은 대체 뭔데? 걔네들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발전을 이룬 문명이잖아. 원시 시대는 문명이라 할 수도 없지만 굳이 같은 인류 역사로 본다고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0단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0단계고 지금도 0단계예요. 물론 현재 우리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시대에 살고 있죠. 인터넷 하나로 전 세계가 연결되고 또 우주를 탐사하고 반도체, AI,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18세기 산업혁명부터 현재까지 불과 300년 만에 현재의 과학기술력에 도달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곧 우리의 과학기술력이 고작 3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문명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갓난아기 수준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0 문명은 어떤 에너지를 생산할 때 오직 그들이 살고 있는 행성의 자연적인 천연 자원만을 활용하는 문명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물이나 불, 바람 같은 자연 에너지원에 의존했던 고대 문명부터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현대 문명까지 이 둘은 분명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두 문명 모두 에너지 활용의 한계라는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어나오지 못하면 문명은 결코 1단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명의 경우 1단계까지는 약 200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 중입니다. 제1문명은 바로 행성급 문명입니다. 쉽게 말해 행성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완벽히 활용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문명을 의미하는데요. 이들부터는 단순히 행성 내의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항성계의 별빛, 즉 지구의 경우 태양에서 도달하는 모든 태양빛을 다양한 방식으로 100% 활용이 가능하다면 제1문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원들도 이 태양 에너지가 다양하게 변환된 형태인데요. 가령 햇빛을 받고 자라난 식물이 시간이 흘러 석탄이 되고 또 그런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들이 죽고 나서는 석유가 되죠. 이렇듯 태양빛을 100% 활용하는 제1문명은 석유 고갈과 같은 자원 고갈의 문제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또한 이 문명은 에너지를 완벽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심지어 기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거대한 태풍을 약화시키거나 가뭄 지역의 강수를 유도하는 등 사실상 신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행성의 사회 역시 제1문명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자원고갈, 자연적인 재앙, 또 핵전쟁으로 인한 자멸, 기후변화, 이런 전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라는 경계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행성 공동체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볼 땐 유토피아나 다름없어 보이지만 이 또한 우주적인 관점에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제2문명은 태양빛을 단순히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태양 전체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다른 말로 항성급 문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다이슨구가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고 거기서 방출되는 모든 에너지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흡수할 수 있는 이론상의 구조물이죠. 때문에 이 문명부터는 더 이상 에너지 절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시도들도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우주 비행은 거의 광속에 가까워지고 또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워프 기술이 실제로 구현돼서 자유로운 시공간 여행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때부터는 우주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주변의 대부분의 행성들을 테라포밍하고 인류의 거주 지역을 단 한 개의 행성이 아닌 수십, 수백 개로 확장해 나갑니다. 지구의 경우 제2문명까지는 대략 10만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하급 문명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항성을 넘어 은하계 전체를 장악한 문명인데요. 제2문명이 하나의 항성만을 마음껏 쓰는 수준이었다면 이들은 은하계 내의 모든 항성들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문명입니다. 무려 수십억 개에 달하는 별을 언제든지 마음껏 뽑아 쓰는 문명이죠. 이 문명에 도달하기 위해선 먼저 은하계를 장악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은하 안에 또 다른 지적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태양 에너지를 넘보는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죠. 이렇게 은하급 문명으로 도달하기 위해선 다른 외계 문명의 항성부터 먼저 정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은하만 해도 태양 밝기에 무려 2500배에 달하는 북극성,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 태양 부피의 100억 배에 달하는 적색 초고성 2-18, 그리고 밝기 500조 배에 달하는 퀘이사 등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원들이 수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비로소 제3문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등장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반중력 기술인데요. 중력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기술로 현재까진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기술이죠. 참고로 이 기술은 자기장을 이용하는 초전도체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우주 팽창의 근원이라 불리는 암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SF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공중에 떠다니는 자동차나 또 가끔 지구에서 목격되는 이런 UFO 같은 비행체들이 실제로 지구를 방문한 제3문명의 흔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자체적인 인공행성을 창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시공간을 넘어 은하계의 항성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히 신에 가까운 이들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초월적인 문명들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제4 문명은 오메가 문명으로 전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주의 물리 법칙조차도 무의미해지고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의식을 추출하고 더 이상 물리적인 몸에 의존하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달성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몸이 파괴되더라도 의식 자체는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에 필요한 주 에너지원은 바로 초신성 폭발인데요. 초신성 폭발은 1개 은하당 약 100년을 주기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제4 문명은 여러 은하들을 돌아다니며 이런 초신성을 수집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에너지로 별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체를 창조하는 등 스스로가 우주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자신들이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세상까지 창조하는 조물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4 문명은 제0 문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제5 문명은 단순히 하나의 우주에 국한되지 않고 다중 우주의 개념을 완벽히 깨우친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우리가 속한 우주의 물리 법칙을 완전히 깨부수고 다른 우주와 상호작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우주로 넘어가는 일은 이들에게도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그 열쇠는 바로 블랙홀의 대척점에 있는 가설 속 천체 화이트홀에 있었습니다. 블랙홀이 모든 물질을 빨아들인다면 이 화이트홀은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하는 천체인데요. 제5 문명은 이런 화이트홀에서 추출한 에너지를 이용해 결국 다른 우주로의 초월적인 이동을 이루어내게 되죠. 그리고 각기 다른 우주를 넘나들며 그곳의 자원과 지식을 모으고 자신들의 문명을 정점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토록 거대하고 무한해 보였던 다중 우주 속에서도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법칙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제6 문명은 다중 우주뿐만 아니라 다중 차원까지도 완벽히 조작할 수 있는 문명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 세상을 넘어 4차원, 5차원 이상의 세상에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이들은 모든 차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양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무수한 평행 우주 속에서 수많은 변수를 동시에 다루고 각각의 차원이 가지는 고요한 물리 법칙과 생명체의 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모든 시공간 그리고 차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이들은 그 안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동하며 무한한 창조와 파괴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6 문명은 불사의 존재를 넘어 그 자체로 전지전능한 창조자인 셈입니다. 제7 문명은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궁극의 문명입니다. 제6 문명이 신에 가까운 존재라고 한다면 그 신을 창조해낸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제7 문명일까요? 제6 문명은 우리가 사는 제0 문명과 같은 저차원 문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0 문명은 다시 시간이 흘러 6 문명에 도달하겠죠. 때문에 결국 누가 이들을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 됩니다.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과연 처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진화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질문은 제6 문명과 7 문명에서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궁극적인 신이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제7 문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 신조차도 무한히 진화하는 존재라면 아마 그들도 자신의 기원을 알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작 0단계에 해당하는 우리 문명만 해도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인류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는 영원의 숙제로 남아있으니 말이죠. 1951년 4월 당시 6.25 전쟁이 한창이던 대한민국 철원에서는 철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군사적 요충지를 두고 미군과 중공군 사이에 치열한 혈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철의 삼각지는 다른 말로 한국전쟁의 심장부라고도 불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뚫리게 되면 한국군 입장에서는 북으로 공격하기가 굉장히 불리하고 또 북한군 입장에서는 한국군을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철의 삼각지대에 있는 모든 고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을 만큼 굉장히 소모적인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육군 제25사단 2대대 이지중대는 상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하나 전달받게 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적들이 주둔하던 산 아랫마을에 야간 포격을 쏘아붙고 고지를 다시 한번 재탈환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포격을 개시하기 시작한 그때 이지중대의 한 병사로부터 긴급한 무전 한 통이 도착합니다. 현재 알 수 없는 비행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이다. 비행체 주변이 너무 밝게 빛나서 도무지 무엇인지 식별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확실히 아군은 아닌 것 같다. 꼭 무슨 생긴 게 재고랜턴처럼 보인다. 자신들에게 접근하던 의문의 비행체가 마치 재고랜턴처럼 보인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의 무전. 하지만 실제 현장에 있던 병사들에게는 귀여운 호박 인형의 모습과는 달리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UFO는 우리 중대로 접근해 마치 할 말이라도 있다는 듯이 대원들의 머리 위에서 빠르게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UFO의 엔진 소리라고 해야 하나? 비행체 주변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귀개한 소리가 계속해서 났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해당 UFO를 격추하기 위해 모두가 비행체를 향해 조준 사격을 실시했죠. UFO의 속도가 너무 빨라 포격을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관통탄환을 이용해 총으로 사격했는데 이상하게 그 비행체는 조금의 손상도 생기지 않더군요. 또한 이지중대 소속 프랜시스 월 일병은 자신이 발사한 총알이 비행체에 맞고 튕겨져 나올 때 딩 하는 이상한 소음이 연이어 들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한 UFO는 새하얀 불빛을 내뿜으며 좌우로 움직이다가 다시 공중에 한참을 떠 있다가 또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약 3분 정도 지났을까? UFO는 즉각 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발의 레이저 광선을 발사했고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선은 마치 파도처럼 순식간에 부대원들을 덮쳤습니다. 그 당시의 감각은 마치 광선이 제 몸을 관통한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온몸이 뜨겁고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광선에 맞은 제 몸의 일부가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처럼 희미하게 뼈들이 다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뭘 할 수도 없고 정말 무력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알 수 없는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지중대는 결국 후퇴하라는 명을 받고 주변의 지하 벙커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UFO는 끈질기게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러고는 벙커 위에서 가만히 떠있는 상태로 수십 분간 중대원들을 감시했다고 하죠. 앞에는 북한군, 위에는 UFO. 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더구나 중대원들의 상태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린 상태였어요. 몸은 몸대로 아프고 무엇보다 우리가 방금 봤던 게 또 우리가 공격을 당했던 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너무 무서웠습니다. 곧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들은 지원 병력을 기다리며 약 3일간 벙커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UFO는 진작에 그들 곁에서 사라졌는데도 말이죠. 정말 벙커에 있던 그 3일 동안은 모두가 전신에 마비가 된 것처럼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고역감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3일 후 지원 병력이 도착하고 다행히 모든 부대원들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들의 몸에서는 조금 이상한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뭐 꼭 UFO와의 접촉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단순한 방사선 질환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상 물질에 노출되었던 건지는 의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당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월일병은 약 35년이 지나 1987년 CBS 인터뷰에서 자신은 아직까지도 원인 모를 두통, 방향감각 상실 등 비정상적인 신체 이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시 이지중대를 공격했던 게 UFO가 맞기는 했던 걸까요? 혹시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반복되는 공포가 어떠한 환각을 보게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지중대가 목격한 UFO는 당시 반중력 장치를 연구하던 소련의 비밀 공격기였을 것이다. 사학자 폴 에드워드는 해당 UFO가 소련이 개발한 신개념 전투기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소련이 작성했던 반중력 비행체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그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죠. 레이저 광선을 쐈다는데 이런 무기는 SF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무기고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러 기술적 문제로 레이저 무기를 상용화시킨 국가는 없습니다. 더불어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정말 음모론자들의 주장대로 이것이 외계 UFO였다면 그들은 왜 그날 이지중대를 공격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UFO는 지구가 위험한 순간에 자주 등장한다. 실제 6.25 전쟁 당시에도 UFO를 목격했다는 증언자만 총 45명에 달하며 이는 3년이라는 전쟁 기간 동안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UFO 목격 제보가 꾸준히 있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몇 번씩이나 트루먼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쟁에 개입한 UFO의 무력 행사는 어쩌면 무분별하게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지구인들에게 거만 떨지 말고 화합하며 지내라는 일종의 경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현존하는 UFO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꼽히는 케라 UFO 사건입니다. 보통 UFO가 발견됐다고 하면 이 사진이나 영상 정도로만 남아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물적 증거까지 있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972년 8월 25일 일본 고치현 소재의 한 작은 시골 마을. 당시 13살 미치오라고 하는 소녀는 학교를 마치고 평소처럼 도로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의 귀를 스치는 이상한 소리. 마치 전기가 타는 듯한 이 알 수 없는 굉음은 즉시 그의 몸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향한 그의 두 눈이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의문의 금속 물체. 좌우로 움직이다가 다시 공중에 한참을 떠있다가 또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무한정 반복하는 물체. 마치 둔한 은색 모자가 박쥐처럼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 사진은 들판 위에 떠다니는 물체를 포착한 사진입니다. 밤중이라 사진이 흐릿하긴 하지만 분명 무언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미치오는 무서웠지만 물체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고 용기를 내서 논밭을 가로질러 물체에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물체에서 이상한 빛이 그의 방향으로 발사됐고 그것이 일종의 경고라고 느낀 그는 즉시 그곳을 물러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체 안에 꼭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조종받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다음날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어제 봤던 물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츠오카 고지마, 히로시 모리, 야스오 후지모토. 그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물체가 나타났던 현장에 가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7시 장소에 모인 이들은 들판에 쭈그리고 앉아 물체가 다시 나타나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나 물체는 다양한 빛깔을 발산하며 또 한 번 들판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첫날보다 훨씬 낮은 높이에서 지면에서 약 1m 높이에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체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 가츠오카 고지마는 순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멈췄다 다시 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물체가 우리의 속도에 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비행체도 밝은 빛을 냈고 우리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소년들은 이번에도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미치오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래도 UFO 같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쉽게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다음번에는 카메라를 가져가기로 계획합니다. 9월 6일 밤 9시 30분 또다시 매우 낮은 높이에서 밭을 맴돌고 있는 비행체. 땅에서 무언가를 수색이라도 하듯 마치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치오는 숨을 참고 천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쩍이자마자 비행체는 급격히 회전하면서 약 5m 높이 상공까지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잠시 동안 밝게 빛나더니 다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체는 마치 땅을 파내려는 듯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 히로시미로가 비행체를 포획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진은 비행체를 집어들었던 그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물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용기가 생긴 이들은 물체를 배낭에 넣고 집으로 가져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름 20cm, 높이 약 13cm. UFO의 아래쪽에는 3개의 알 수 없는 기호와 정사각형, 그 속에 31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바깥 부분에는 수많은 원형 홈들이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체를 이리저리 살펴봐도 도대체 어떤 부분이 비행을 가능하게 했던 건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엔진 같은 추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소란스럽게 날아다니던 비행체가 히로시의 손에 잡힌 후로는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고요하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당시 과학교육센터의 센터장이었던 친구 후지모토의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땐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조사를 해봤어야 했던 걸까요?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날 새벽 물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 물체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후 가방 안에 고이 보관해뒀는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물체가 없어진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정말 UFO였다면 어떠한 엔진이나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들은 다시 UFO를 찾기 위해 약 2주간 매일같이 같은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UFO가 이상하게 비가 오는 날에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약점인가? 그렇게 9월 19일 저녁 소년들은 폐수가 담긴 양동이와 수건 몇 개를 챙겨 물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밑에 바닥이 보이잖아. 지금 덮어 빨리. 이들은 비행체에 조심히 접근해 재빨리 수건으로 봉인하고 그 위에 폐수를 부었습니다. UFO를 뒤집어 밑면의 구멍에도 부었습니다. 급작스러운 귀를 찢는 듯한 굉음에 깜짝 놀란 소년들은 물체를 발로 차고 돌을 던졌습니다. 소리가 멈추고 다시 한번 비행체가 무력화된 것을 확인한 이들은 물체를 들고 재빨리 후지모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물체는 후지모토 아버지가 일하는 과학연구소로 보내져 면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언노운 메탈, 알려지지 않은 금속체, 즉 지구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금속체는 강철보다 더욱 단단하면서도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물체가 이토록 유명해지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또한 물체의 내부에는 알 수 없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들어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물과 접촉한 외계 생명체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케라 UFO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가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 의해 재조명된 사건인데요. 당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것이다. 정부에서 극비로 진행한 어떠한 연구의 실험체였을 것이다. 지구를 정찰하고 있던 외계 드론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조작일 것이다. 하지만 이 조작이라 치부하기엔 소년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이 사건으로 그들이 어떠한 명성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치현 케라 UFO 사건, 광활한 우주, 빛나는 4천억 개의 별, 그리고 그 별의 주변을 도는 수많은 행성들. 네, 바로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옛부터 우리 인류는 인간과 비슷한 외계 문명, 즉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며 우주 탐사에 힘써왔는데요. 가령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행성들에 대해서는 직접 탐사선을 보내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저 멀리 떨어진 우리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먼 행성들에 대해서는 세티와 같은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행여나 외계 문명이 보내올 수 있는 우주 신호를 분석하고자 노력해왔죠. 하지만 참 아쉽게도 현재까지 우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고요한 침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우주엔 이렇게 수많은 무한한 별이 존재하는데 왜 아직까지 그들은 우리에게 침묵만 하고 있는 걸까요?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50년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의 한 식당에서 4명의 천재과학자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모였습니다. 허버트 요크, 에드워드 텔러, 에밀 코노핀스키, 그리고 엔리코 페르미. 이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이자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날 점심 식사를 함께하던 이들은 자연스레 우주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자네들은 우주에 또 다른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우주의 크기로만 보면 분명 지구와 같은 외계 문명이 수도 없이 존재하는 건 확실한데, 그런데도 왜 아직 이들은 우리 눈앞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걸까? 만약 그렇게 많은 문명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지금쯤 외계에서 신호라도 하나쯤은 받았어야 하지 않겠나? 맞아, 분명히 존재하긴 할 텐데 그럼 그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엔리코 페르미가 던진 이 단순한 질문이 바로 페르미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당시 함께 있던 3명의 과학자는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 페르미 역설의 해답을 찾기 위한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어둠의 숲 이론. 이 이론의 핵심은 바로 이 광활한 우주가 마치 어두운 숲과 같다는 가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느 날 이런 어두운 숲 속에 홀로 떨어졌다고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 본능적으로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또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부터 물색하게 될 겁니다. 당연한 본능이에요. 주변에 어떤 포악한 놈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을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자칫 내 몸을 잘못 드러내는 순간 숨어있던 포식자로부터 순식간에 타겟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주에 수많은 외계 문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들 중 대부분은 우리 지구의 문명보다는 훨씬 기술적으로 발전한 문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나이가 무려 138억 년이나 되는데 반해 우리 문명의 나이는 고작 몇천 년에 불과하니까 말이죠. 대부분의 외계 문명은 지구보다 뛰어나다. 이는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명들이 과연 지구의 존재를 모를까요? 아마 지구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외계 문명이 숨어 있는지 대충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를 더더욱 철저하게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숲속에서 나가기를 꺼리는 동물들처럼 모든 외계 문명이 서로의 존재를 알아도 그 누구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조의 시라 보낸 골든 레코드나 RS15 메시지 혹시 엄청 위험한 행동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어둠의 숲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문명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살아남는 문명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문명들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령 외계 문명이 지구의 메시지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구를 침공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우리의 메시지에 답신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들이 지구를 파괴하거나 또 어떤 통신을 걸어온다면 이들의 문명 수준 또한 전 우주에 노출되게 됩니다. 지능을 가진 지적 외계 문명이 그런 안일한 판단을 할 일은 절대 없겠죠.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문명은 그 정도 과학이 발전하기도 전에 멸망해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동물원 가설. 이 가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마치 거대한 우주 동물원에 갇혀 있다는 가설입니다. 외계 문명은 이미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갖춘 상태라 굳이 우리와 접촉할 필요가 없거나 또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냥 지구 저긴 아직 애들이네, 알아서 크겠지 하고 무심히 지나치는 겁니다. 혹은 우리를 일부러 보호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마치 동물원 관리자처럼 말이죠. 너무 어린 문명을 함부로 건드리면 그 생태계가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선 그런 접촉이 큰 혼란이나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손대지 말라고 써놓은 경고문처럼 외계 문명들에는 이런 비접촉 규칙 같은 걸 정해놨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셋째, 우리가 잘못 찾고 있다. 외계 생명체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외계인은 이런 지구인들처럼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외계인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 에너지 기반의 존재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물리학이나 생물학적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파나 기술 또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즉, 외계인이 꼭 지구인과 같은 물리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이론이었습니다. 넷째, 문명 자멸설. 어떤 문명이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술은 성장하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가볍게는 핵전쟁이나 전염병, 자원고갈 같은 게 있고요. 이보다 조금 더 발전한 문명이라면 아마 가장 큰 위협은 제어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될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AI에 결국 본인들이 잠식당하게 되는 거죠. 최근 레이든 유니버시티 연구팀은 AGI, 즉 사람의 일을 모두 맡아서 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이 결국 문명의 파괴를 부르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외계 문명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문명은 기술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성간우주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꼭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하는데 그때 인공지능의 힘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즉 AI 개발은 모든 외계 문명의 숙명이다. AGI는 모든 문명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지만 그 발전이 문명의 자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I는 결국 통제권을 장악해 자신들의 창조주를 멸망시키게 된다. 아마 먼 미래의 외계 문명과 마주하게 될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일 가능성이 높다. 페르미의 역설.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질문에 헤매고 있는 이유는 그 답이 너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